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진리 와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최인아입니다. 주가는 언제든 밀릴 수 있구나라고 많이 새삼 느끼게 했던 전일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북한이 단거리 스커지 미사일을 2발이나 발사를 했었고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트리플 악재 코스피는 2,000포인트 돌파는커녕 3월 첫 거래일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장중에 1950선 중반까지 종가상 1960선까지 쳐주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시적으로 불거지자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마음을 바꿔서 많진 않지만 매도 전환한 것도 지수에 상당한 부담을 안겼었는데요. 간밤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파만파 더 커지면서 당장 러시아 증시가 12% 폭락했었고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유럽 증시는 독일 증시의 경우 3% 이상 급락을 했었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뉴욕 증시는 1%도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미 선반영된 우리 장이 오늘 추가로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지가 일단은 관심사인데요.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출발진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일장 많이 밀렸었는데요. 전일장 다시 돌아보고 오늘장 어떻게 될 건지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입니다. 외국인 수급 공백에 불안한 흐름이 지속됐다라는 의견도 보이네요. 외국인들 7거래일 만에 장중 한때 1,000억가량 팔기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판 건 아니었죠. 정영훈 팀장님은 우크라이나, 북한 등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컸었다. 그리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 프로그램 쪽에서도 모두 순매도가 기록되면서 지수가 하락세로 끝났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도 대외적 악재가 불거지니까 외국인들 수급에 변화가 결국 생겼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우크라이나 및 북한의 도발 악재 때문에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결국엔 대외 악재 수급의 꼬임을 언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오늘장 프리뷰 보겠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 우크라이나 악재에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한다면 사야 된다. 매수 사인을 내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인해서 이미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혜란 연구원님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의 투심 위축 공통된 의견이신데 상승해도 상승폭이 제한될 거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자동차, 유틸리티, 건설 섹터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 결국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어쨌거나 매수라는 결론을 내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1950포인트를 지지해준다면 상승세가 느리지만 지속되리라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악재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시점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도 괜찮은지 매수 사인을 내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 지금 현재 변동성이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지금 6거래일 만에 지금 매도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000선 부근에서는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매도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좀 악화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인 우크라이나발 악재를 비롯해서 대외적인 지금 악재로 인해서 지금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악재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그 중재기구 설치를 합의를 하면서 지금 단기적인 좀 악재로 좀 그렇게 좀 시장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좀 대외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해결 실마리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해결 모습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단기적인 악재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차별화가 좀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주도주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일단 신차 출시 기대감이 높은 자동차 업종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 그 신차 그 소나타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그 현대차를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시장이 여전히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면서 좀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그 신당의 그 창당 선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정치 테마주들이 좀 상당히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슈가 장기화는 되지 않을 거다. 다만 조정 시에만 분할 매수해야 되지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다 하셨습니다. 아까 신차 출시 기대감, 신형 소나타 출시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가 좋아 보인다 하셨는데 단기간에 물론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게 들어오곤 있지만 급등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좀 단기적인 좀 과열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가격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조정은 좀 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뭐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3월 이번 달 출시 예정인 신형 소나타가 계속 좀 주가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출시 전에 약 한 3개월 동안 코스피를 상회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상승 추세는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영업부에 계시는 정용훈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미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남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월 초부터 여기까지 바닥권에서 한 100포인트가량 급등한 자리에서 각종 악재들이 쏟아져 어제 장이 꽤나 밀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가 가장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핵심은 뭐라고 보시는지, 뭘 가장 중요시하면서 봐야 될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흔들려도 결국 2000포인트를 가는 장이라고 보시는지도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그리고 EU의 힘겨루기다. 이렇게 정치적인 힘겨루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서유럽이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소련 시절의 같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상태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서방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 눈치는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좀 급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EU에 손을 벌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분명히 해결을 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 판매하고 있는 전부 다 유정관 자체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국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크라이나 정도의 어느 정도 압박 정도 구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소 좀 움직이는 이유는 상승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래 악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적정 수준의 조정 포인트가 들어왔는데 이 조정의 핑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좀 큰 이슈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주식 매수에 아주 좋은 기회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고되고 나면 주식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그 전쟁 상황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설사 전쟁으로 주가가 급락한다면 이러한 국제적 전쟁은 순간적인 급락 이후에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니 오히려 제자리를 넘어서는 상승이 나타났던 게 과거의 선례라고 본다면 크게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러한 해결 국면이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 사실 단기적으로 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협의,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현 정부 지지가 계속 어떤 방식으로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장기화됐을 때의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씩 커지면서 증시 상승의 어떤 속도를 제한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간다면 이제 글로벌 원자재, 특히 유가의 강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의 한파로 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44%, 45% 이상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된 어떤 그 이슈들이 계속 좀 불거질 가능성이 좀 크다. 안 그래도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유가가 상당 부분 $110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유가 굉장히 좀 볼만한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여튼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금 가격과 그리고 엔화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를 가운데 두고 유럽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유로화나 그리고 미 달러화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큰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통화인 이 엔화 쪽으로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엔화 약세에 의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우리나라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기대감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기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리스크는 없지만 문제는 조금씩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게 하나의 시장에서는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2000포인트 갈 수 있느냐, 저는 3월달 지수는 2050포인트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외적 충격, 순간적인 충격들로 인해서 조정은 있을지언정 이 방향을 돌리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은 현재의 경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50포인트까지의 행진을 계속적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받고 매수를 해야 될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이 또한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시장에 어떤 그러한 상승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현재 지금 그 미국과 일본 대비 유럽과 중국의 서프라이즈 지수가요, 완전히 지금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언제적 일이냐면 작년도 8월 달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작년 8월이 우리가 2050% 달려가는 구간 동안에서의 어떤 흐름이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달려갈 만한 글로벌 현재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특히 유럽과 중국과 유럽의 어떤 경기 회복은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우호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BDI 지수가 지난 2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나는 소위 급락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구간에 우리 일반적으로 지수도 많이 하락했고요. 특히나 소재 산업재군들,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주, 화학주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1080포인트에서 안정적인 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금 회복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BDI 지수의 특성상 일정 부분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급격한 수직 상승이 나타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는 이 또한 물류인덱스 또한 굉장히 좀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국내 환경으로 본다면 지금 한국 관련 펀드가 지금 계속 2014년 1월, 2월 달에는 상당히 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의 자금이 1월 달에서는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었는데 이제 2월 달 들어오면서요. 드디어 이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 대만 전부 다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의 유입과 함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언급해드렸었는데 테크놀로지 펀드 자체의 자금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특히 테크놀로지가 강한 나라 쪽으로는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었는데 현재의 흐름이 전형적인 그런 흐름이고요. 우리나라의 흐름 역시 또한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한국 내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동안 제가 경기 선행지수가 이러한 지금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5년 전, 즉 2009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2009년에 경기 선행지수의 급등, 중심선 1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 전환점을 넘어서는 상승 이후에 처음으로 뚫어내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동행지수가 선행지수를 따라오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최근 2개월 동안의 동행지수가 급격히 선행지수를 추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 본다면 향후 기대치 플러스 현재의 어떤 상황도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내적인 문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쪽이 다 가기에는 부족한 지금 자금 환경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시속 게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일정 부분 랠리 나온 이후에 최근 한 2주 정도의 흐름이죠. 보합권. 즉 기술적으로 본다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수평 내지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부분이고 12월 말부터 상승한 것이 아니라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조정 상황이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힘은 좀 코스피 쪽으로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코스피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매력적이냐 이 두 가지가 또 힘겨루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안정적인 실적이 좋은 안정적인 종목이 계속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간의 4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지만 낙폭 과대로 인해서 이제 상승하느냐의 게임이거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3월달은 낙폭 과대주의에 순환매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조선,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화학이나 에너지 업종들의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화학과 에너지, 조선,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번 달은요, 계속해서 경기 민감 관련된 주, 건설이나 조선, 그리고 화학, 에너지가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의 안정적인 성장과 그리고 증권주들의 좀 바닥권 탈피 현상들 이 정도의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메랑 때문에라도 러시아가 막무가내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을 짚어주셨고요.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약간 조정을 빌미 삼아 빠졌을 뿐 결국에 2050포인트까지 이번 달 가능한 장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섹터 중심으로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문우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죠. 오늘 스튜디오에는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나와주셨고요. 오늘 화상 연결을 통해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이 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오늘 또 밀릴까요? 밀린다면 얼마나 더 밀릴까요?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했던 그 외환 시장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그 러시아의 환율이 계속 약세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리고 EMBI 스프레드 이런 그 위험 지표들이 상승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단기간에 어떤 하락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상 지수가 1952포인트 출발을 하게 되면서 0.5%가량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오늘 또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1950포인트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27포인트, 0.4%가량 현재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9거래일 연속 기간 조정이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코스닥은 추가 상승이 제한되지 않겠나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군을 조금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 전에 시장 예상을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950선을 오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로점에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금 3월 제시도가 첫날부터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좀 출발이 좋지가 않은데 지금 정도 분위기라면 그러니까 중국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까지 좀 부각이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좀 부정적인 그리고 아무래도 악재로 좀 인식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부각된다는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부분들을 볼 때 현물이란지 그리고 선물적 수급 그리고 시장 베이스까지 악영향이 끼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1950포인트 이탈 가능성은 조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50포인트 이탈 가능성을 높게 점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가 유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상품 쪽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만만찮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쪽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이상 섹터는 압구정으로 나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거래일에 외국인들은 IT하고 금융 이쪽을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리고 일부 통신 그리고 건설 그리고 또 내수 이런 쪽으로 좀 샀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교집합을 좀 찾아보자면 그렇게 많이 겹치는 부분은 없는데 일단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은 계속적으로 좀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금융업종, 은행업종, 증권업종 거기다 최근에 또 보험업종까지 가세를 했죠. 금융업종은 당분간은 좀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금융업종이 움직이면 건설업종이 움직이는 게 마찬가지인데 건설업종은 먼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융업종보다 올라가는 폭은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최근에 또 기관이 눈에 띄는 점이 내수 관련된 이 소비 내수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주라든지 신생 같은 종목들을 좀 사고 있는데 일단 내수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은 관심을 둬야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자동차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 거기다가 내수 이렇게 세 개 업종이 오늘은 좀 아침에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으로 자동차, 금융, 이 밖에 기관이 요즘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내수 섹터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3월 4일 화요일 이 시각 지금 아직까지 개장 한 1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133만 원대 정도를 아주 힘겹게 지키면서 어제 지수 하락을 사실상 주도했었는데요. 오늘도 1% 정도 추가 하락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바짝 올랐지만 어제 약간 조용, 오늘도 약간 주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신저가를 찍었던 포스코는 일단 반등 시도가 삼성생명과 함께 나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기아차가 어제 조금 괜찮았었는데 역시 동반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모비스는 오히려 낙폭이 더 큰 2% 정도의 갭 하락이 지금 예상되는 동시호가 상황 보고 계십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1% 정도 21만 원대까지 처질 수 있는 그런 아침이고요. 신한지주,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사실상 포스코와 삼성생명을 제외한 전 종목이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우리 장 열렸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었죠?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우리 시장을 괴롭혔었는데 간밤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게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뉴욕은 의외로 1% 이상 빠지진 않았었는데요. 우리 장 오늘 얼마나 더 빠질까요? 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개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시장 파란색이 좀 보이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1950은 지키고 있나요?
네, 일단은 뭐 195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1950포인트 이탈 가능성은 아무래도 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 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피 지수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55포인트 0.47% 정도 하락한 지수가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1950포인트 일단 지켜줬던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데 일단 개장하고 난 이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54포인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28포인트 0.35%가량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보다는 좀 낙폭 좀 축소를 현재 시키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매도를 했었지만은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시장을 좀 받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장 어떤 대한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과연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 1073원을 출발을 하게 되면서 약세 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2.8원 정도 상승한 1073원에 출발을 하게 되면서 오늘 과연 환율이 1075원 이쪽으로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환율 밴드 같은 경우는 1065원에서 한 1080원 정도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지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코스피 지수보다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2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252.25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선물이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260.포인트를 과연 돌파를 하는지가 또 선물지수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쪽 분위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1950선대 정도에서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528선 정도에서 개장을 했는데요. 약간 어제보다 더 밀린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 이전에요. 시가총액 상위주 분위기 잠시 후에 보고요. 일본 증시도 오늘 0.7% 정도 하락을 했네요. 어제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진화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엔화 강세 쪽으로 진행되자 니케이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좀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14,553선 정도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 분위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김구매 연구원님,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합니까? 네, 일단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철강금속 쪽하고 비금속 그리고 서비스업이 좀 뒤를 잇고 있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네요. 비금속하고 서비스가 가장 먼저 좀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 뒤로는 건설, 섬유유복, 은행. 일단 철강금속이 아침에 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서비스, 비금속, 건설 이런 쪽, 은행, 금융 이쪽이 좀 뒤를 잇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운송 그리고 비금속 그리고 운송 장비와 운송 부품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출판 오락문화 뭐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을 봤을 때는 그간 좀 움직였던 종목들은 일단 오늘 마이너스로 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으로 좀 봤을 때 전일 대비해서 하락폭으로 좀 봤을 때는 일단 상위권에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오늘은 또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인터넷 업체들 그리고 오락 문화 업체들 또 의료적 밀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최근의 흐름에 계속적으로 좀 편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엔터주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전일 코스닥을 괜찮은 지수대로 중가상 마감시켰던 것은 엔터주가 셀트리온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엔터주도 한번 흐름을 살펴볼 기회를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9시 한 4분 정도 됐는데 말이죠. 아까 선물 지수까지 스타트 상황을 살펴주셨던 정태근 팀장님께서 수급을 좀 살펴주셨으면 해요. 외국인들 일단 아직은 안 사네요. 네, 일단은 현 선물 좀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침 쪽에 좀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만 간단하게 전일 수급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또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은,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은 759억, 그러니 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좀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28억, 그리고 개인은 1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 1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연기금은 1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기관 쪽 수급의 힘은 아무래도 연기금 쪽보다는, 투신 쪽의 어떤 수급을 좀 체크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투신 쪽에 동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연기금이 저가 매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장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염두 좀 두시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 오늘 31억 정도 여전히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은 어느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28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지만 운수 장비 섹터에서 현재 62억 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2월 달이어서 IT 섹터 같은 경우는 34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 같은 경우 13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기관 쪽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전기전자 섹터에서 1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반대로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7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섹터별로 봤을 때는 현재 엇갈리고 있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외국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오늘도 여전히 22억 정도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하지만 기관이 7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제와 달라진 양상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현재 14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아침 쪽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하드웨어에서 각각 4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섹터인 의료정밀 기기 쪽에서 3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침 쪽에서 매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1시간 정도 개장이 지나고 나야 뚜렷하게 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관 한 7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지금 현재 8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네,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그런 모습인데요.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순 정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950선 정도에서 출발했거든요. 1958.9, 지금 낙폭은 한 5포인트 정도 되는데 코스닥은 낙폭을 이미 다 줄여서 플러스 전환까지 해줬고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사주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라면 코스피도 빠르게 낙폭을 줄여서 다시금 60선에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외환시장 연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북한 사태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의 3월 첫 거래를 1,070원대 턱걸이로 마감했었는데 간밤에 우크라이나 얘기가 더 시끄럽게 번졌습니다. 오늘 NDF는 별로 안 올랐던데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느 종가 대비 2원 80전이 상승한 1,07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71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위험 선호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위험 회피가 이를 압도하는 양상이 지난 주말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영향력은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가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유럽 증시는 러시아의 13.65%를 비롯해서 대부분 2% 내지 3%의 조정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뉴욕장에 들어오면서 미 경제 지표의 호조로 유럽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 소득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고요. 미국의 2월 제조업 경기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장되면서 1월 건설 지출도 감소 예상을 뒤엎고 소폭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 엔이 101.16엔에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엔화가 반락함에 따라 위험 통화들 역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선 유럽장에서 영향력이 여전히 더 크게 나타나면서 달러원은 어제 종가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서울시장에서 1,075원 3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아시아 시장에서 위험 통화들의 기술적인 반등과 이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내고로 장중 1,068원 90전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환율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내적으로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출하가 계속이 되겠고요. 대외적으로는 호주 달러가 강보합세를 보이는 점이 달러원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안감에 따른 안전자산 매입세로 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금을 수출하고 있는 호주의 호주 달러가 금 가격과 방향성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위험 통화들과는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제한을 줄 수 있는 대외적인 요인인 만큼 달러원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70원 전후한 박스권 장세를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상승만이 예상되는 이유, 수출업체 내고 물량과 호주 달러 변수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B 매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시장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예상이 오늘 좀 잘 맞아떨어지네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고 코스피는 개장한 지 10분여 만에 1960선까지 회복하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직까지 타진 않는데 기관 매수가 저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돌발 종목 첫 번째는요.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가 일진 디스플레이에 피인수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사실이 조회 공시에 들어간 이른바 설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세코닉스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엔터주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전일 이미 전고점을 뚫는 일부 대표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까지도 선전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M게임 신작 기대감 때문에 이거 프린세스 메이커인가 그쵸? 예전에도 한번 PC게임으로 히트를 쳤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카카오톡 쪽에 서비스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 사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코스닥 쪽에 상장됐던 새내기주 오이솔루션이요. 어제 그제 급락하더니만 오늘도 큰 반등이 없어 보입니다. 오이솔루션까지 세코닉스부터 돌발 종목으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오늘 세코닉스가 이 일진 디스플레이 피인수설 때문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조회 공시가 요구가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일단 전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진 디스플레이는 이 로컬 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이 세코닉스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설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거래소 자체에서 기업 인수 보도와 관련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 시한은 오후 6시까지고요. 일단 어떻게 좀 답변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최근에 또 이 LG 계열의 LB 인베스트먼트 쪽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설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되던 세코닉스였기 때문에 일단 이 어떤 스토리로 좀 흘러가느냐 이 부분을 좀 유심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모멘텀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시세가 나왔을 때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 답변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일단 시장에 기대했던 부분이 아니라면 다시금 좀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SM과 이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전일에 JYP와 JYP와 또 여러 가지 이 엔터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 4분기의 실적이 잘 넘어갔고 올해 1분기에 또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과 이 YG 둘 다 작년 4분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다. 1분기엔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흐름은 더욱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 다 일단 1분기에 공연 수익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라인업에 되어 있는 가수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합쳐지면서 실적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작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프린세스 메이커가 이달 출시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일단 프린세스 메이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에 오늘 또 10% 가까운 9%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프린세스 메이커가 1990년대 동명의 유명 PC 게임을 모바일로 만든 것으로 과거 해당 게임을 즐겼던 사용자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들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가격대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가격대 이 매물대를 어떻게 뚫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볍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오이솔루션인데요. 일단 새내기주가 최근에 반응이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마이너스권에 있는 모습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느 정도 신규 상장
관련주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일단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어떤 이유가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봐야겠지만 또 뭐 업종 자체적으로 좀 이 기대감이 덜한 뭐 통신 장비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반응은 좀 조정 이후에 다시금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가로 반영된 것 아닌가. 사실 회사가 그렇게 뭐 나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새내기주 오이솔루션까지 한번 돌발 종목으로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추가적인 특징주 분석 스튜디오에서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테크가 사실상 전 고점 부근에서 힘을 오늘 내는데요. 올해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좋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영향 때문에 역시 증시 내부적으로 약간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석유 유통지라든가 금값 관련된 원자재주들이 상승하고요. 더 넓게는 정유 화학 섹터까지 같이 좀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SO일 같은 종목은 신저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조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G 이노텍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LED 쪽의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실적이 괜찮겠구나라는 역시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 1% 이상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LG 이노텍 그럼 같이 묶어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뭐 유진테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상당히 잘 알려진 종목인데요.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에 2010년도 초반이죠. 중국 뭐 시안 공장 이제 SK 하이닉스의 뭐 중국 공장 설비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원익알펫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유진테크 같은 경우 조금 그 가격적인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호재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설비 투자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어떤 실적에 대한 연결성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다른 거 다 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좀 제게 두더라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부분을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유진테크가 2012년도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한 5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때 당시 한 25,000원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2014년도 영업이익 예상치가 지금 한 500 그 시장 FM 가이드는 한 597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침 리포트 같은 경우 557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557억이든 597억이든 이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2012년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2012년을 뛰어넘는 실적이 현재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갈수록 여기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부합을 하게 된다면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2년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주가도 25,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익 IPS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실적 모멘텀이 받쳐주게 되면서 일단 기관 수급까지 호전을 보이게 된다면 유진테크 작년 6월달 좀 저항이 됐었던 23,000원 가격대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2012년 최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에 부합을 하는지 그 여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부합이 되게 돼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 LG 이노텍. 일단 반도체는 LG 이노텍, 반도체는 유진테크, 그리고 LG 이노텍은 아무래도 LED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LG 이노텍이 그동안 계속해서 부각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LED 사업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닝 쇼크 그리고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한 실적이 좀 발표가 되게 되면서 계속 좀 발목이 잡혔었는데요.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예상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시장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250억 가량 전후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아침에 모 리포트를 보게 되니까 315억 정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LG전자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55인치 OLED TV, 그러니까 OLED 시장 쪽에 어떤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던 부분들이 이런 그런 LG 이노텍에 좀 모멘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부진하고 있던 부분들을 볼 때 어떤 큰 폭의 어떤 실적 개선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흑자 전에는 좀 성공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이 LG 이노텍에 조금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예상치보다 나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일단 요 종목도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아직까지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현재 박스권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1차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냐가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전고점 부근인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가격권이 아직까지는 매물이 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 모멘텀이 얼마만큼 가파르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돌파를 하냐 아니면 기간적으로 거치느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전고점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일단 금값이 1350달러까지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금 가격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고려아연이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산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고려아연 같은 금값 상승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전체 매출의 금이 차지한 비중 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단순 테마성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현상 이런 표현을 좀 빌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테마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가파른 연결성이 아니라면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고려아연의 어떤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가파른 상승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추세 전환에는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만한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3만 원 요 가격대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10만 원까지 어떤 완만한 상승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아침 쪽에 좀 정유주가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유주보다는 석유 유통 관련주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유통주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관련 종목으로 흥구석유나 이제 중앙 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고려아연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테마성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정유주 같은 경우, 일단 뭐,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 정유주 같은 경우 정제 마진이 확대가 되고, 석유 유통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통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연결성,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공급 축소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승가 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마찬가지로 고려아연과 마찬가지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도 지금의 상승세는 좀 단기적인 테마성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약간 테마성으로 불거지고 있는 일부 섹터도 있음을 저희가 알았는데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강세다라고 분석해 주신 김근호 연구원님께 한일이와 화신은 급등하는데 왜 부품주 대장인 현대모비스는 좀 주춤하는지 그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화제가 됐었죠. 6.4 지방선거 앞두고 야권 단일화 움직임 때문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했었는데 안철수 테마주만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 급등세가 이틀째 이어지진 못하고 있네요. 크루셜텍이 상한가 같습니다. 지문인식 업체인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4부터 공급한다. 이 기술을요. 그런 설이 또 상한가로 주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소문인지 먼저 자동차 부품주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한일이와 화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모비스는 현대위아보다는 약간 중소형 부품주로 좀 분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한일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이후에 그렇게 오름폭이 크게 없었고요. 화신도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뭐 바닥권이 1,300원인데 이제 한 30% 정도 올라왔는데, 근데 모비스를 좀 한번 보면 모비스는 바닥권 뭐 26만 원, 27만 원대에서 지금 30만 원대. 일단은 최근에 이 수급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서 대형주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은 이 어떤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뭐 약점이란 게 회사가 안 좋아서 약점이란 게 아니라 이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과 좀 같이 맞춰가는 수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일이아와 화신보다는 조금 약점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오른다면 모비스도 그렇고 한일유와 하신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이런 걸 좀 세세하게 따지면 각 종목별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으나 최근에 일단 뭐 자동차 부품주도 반등한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움직인 거는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움직인 이유, 최근에 역시나 이 김한길 대표와 뭐 합종 연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신당 창당 이런 부분들로 결국에는 뭐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라는 것은 테마 중에서 뭐 그렇게 강한 테마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대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 대한 테마성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크루셜텍인데, 일단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좀 회복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는 했지만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느낌이 많았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삼성전자의 지문인식 기술에 대한 공급설 이 부분이 제시가 되는데, 이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삼성전자가 MWC 2014에서 지문을 문질러서 스캔하는 방식의 지문 인식 센서를 전면 디스플레이 하단에 탑재한 갤럭시 S5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갤럭시 S5가 다음 달에 전 세계 159개국에서 출시될 예정인데, 이 삼성전자가 자체 솔루션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지문 인식 기술의 수율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지문인식 전문업체인 크루셜텍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약세를 받았었는데 자체적으로 소화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크루셜텍과 결국에는 협의에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크루셜텍의 이 강한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아닌가. 일단 뭐 내일 정도도 충분히 강세는 나오겠으나 일단 과연 내일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 어느 정도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레벨인지요? 크루셜텍에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내일 정도 나오려면은 11,000원대 중후반까지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1,000원대인데 지금 수준에서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매물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만약에 오늘 이 윗꼬리가 좀 달린다면 뭐 주가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크루셜텍 11,000원대를 가볍게 뛰어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가 어제 6% 급등하더니 올해 호실적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드디어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알서포트도 원격 지원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오늘 역시 50일째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40% 넘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포스코는 계속 50일째 신저가입니다. 현대제철은 반등을 소폭 주고 있는데 포스코는 못 말리게 주가가 계속 밀립니다. 기분 좋게 신고가 내는 종목부터 얘기 들어보죠. SBS 콘텐츠 허브요. 네, 예. 뭐 오늘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3%가량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드라마가 잘 돼서 예. 최근에 뭐 SBS 드라마 상당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별그대라는 뭐 드라마도 상당히 좀 인기가 끌었는데, 일단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는 SBS를 통해서 뭐 드라마 컨텐츠를 공급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컨텐츠 어떤 수출로 이루어지는 어떤 매출 상당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한류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 영향으로 인했던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그를 비롯된 어떤 컨텐츠 매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간, 이 회사도 마찬가지 연간 기준 영업이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12년도 같은 경우에 307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2년도 기록했었던 영업이익 300억을 돌파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SBS 콘텐츠 허브에 마의 현재 벽이 되고 있는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마의 벽이 되고 있는 19,000원을 얼마만큼 빠르게 돌파를 하냐 이 정도도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접근을 고려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한 템포 정도 쉴 필요는 좀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확인이 필요한 구간에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1차적으로는 2012년도 고점이 19,000원과 그리고 영업이익인 307억 원을 과연 돌파하는 그런 전망치가 나온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신규 적금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 정도만 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고점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알서포트. 저도 조금은 뭐 생소한 회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시중에 그 어떤 시장에 나오고 뉴스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이익이 뭐 연간 기준 파트 63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42%가량 개선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서 2,700원에서 4,900원까지 어떤 거의 더블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40%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는데 요 정도 급등이 나온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400%, 4,000% 나왔으면은 좀 실적 부분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모바일 관련 솔루션을 그 출시했던 부분들이 어떤 테마성을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바일 원격 솔루션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그 모바일 관련해서 어떤 신규 서비스를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출시했던 부분들이 좀 테마성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고점을 논하기가 상당히 저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최근에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정석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래량이 좀 주춤한 시기가 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매도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은 포스코. 일단 현대차로 비롯된 타격이 포스코도 상당히 크게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게 개인적으로 저도 올해 좀 기대를 하고 있던 종목인데 연초에 상당히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일단 포스코 얘기를 하기 전에 현대제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제철 지금 현대차가 현대제철에 3월달 4월달 같은 게 8만 원 정도 그리고 5월달 7월달 같은 넘어가서는 많은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단가 인상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대제철 전체 매출을 봤을 때 철근 생산량이 1,60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600만 톤 중에서 철근류가 500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판재료, 그러니까 판재료가 뭐냐면은 판재료 일단 1,100만 톤 정도 되는데 판재료는 조선용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용 철근이라서 철근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조선용 후판이 여기 그 1,100만 톤 중에서 한 500만 톤 정도 조선용 후판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600만 톤이 지금 최근에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차량용 강판인데 전체 1,600만 톤 중에서 600만 톤 정도가 현재 차량 강판 가격 인하에 어떤 영향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 매출에서 봤을 때 일단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3분의 1 정도 어떤 제품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지금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많이 우려감을 좀 많이 부각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이 악재로 보고 있는데 사실 앞서 전문가들께 제가 여러 차례 여쭤봤었는데 비중을 그래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네.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게 좀 맞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신규 조건이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물론 악재는 맞습니다. 악재는 맞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용 강판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제가 보니 우려감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팔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이제부터는 조금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가져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포스코를 먼저 좀 예를 들게 된다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좀 본다면 일단 가격을 좀 짚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27만 6천 원인데 25만 원 이하권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자, 현대제철 차트, 현대제철, 잠시만요. 현대제철 차트를 좀 열게 된다면은, 자,
현대차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일단 68,4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6만 원 전후권 가격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이 종목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만 원, 6만 원 이 정도 가격을 저는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 지금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지금 이제 68,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차량 강판 가격 인하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악재가 좀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차량 강판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현대차에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그 자동차 가격 인하분을 상쇄할 수 있던 부분들도 조금 반대로 역발상적인 관점도 좀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소나기라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 좀 지나가고 난다면은 하반 경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조금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주가 진행이 부진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 존재하는군요. 자, 오늘 세코닉스가 일진 디스플레이 P 인수설 때문에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돌발 종목 거의 첫 종목으로 분석을 도와드렸었는데 그런 세코닉스가 7%까지 급등했었다가 지금은 강보합권으로 상승폭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P 인수설 이 재료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정말 세력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일단은 뭐 거래가 오늘 모멘텀이 좀 발생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좀 매매 공방이 치열하다 이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지금처럼 좀 시세가 좀 짧아졌을 때, 그러니까 시세가 좀 낮아졌을 때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뭐 피인수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워낙 좀 좋은 종목이고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고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같이 급등한 날에서 좀 밀렸을 때 이 오후 시세를 좀 기대해보고 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본의 아니게 거의 전고점 부근을 오늘 고점에 사신 분들은 이제 바로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추락하신 셈인데 뭐 본전은 돌아오겠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더 가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뭐 전고점 뭐 27,000원 후반대인데 그 이상은 좀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뭐 밸류에이션이나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전고점까지는 뭐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근데 일단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세 변동이지 뭐 다른 이슈는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꽤 괜찮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빨간불인 채로 531선이고요. 코스피는 1960선을 계속해서 회복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낙폭은 전일 종가 대비 4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뭐 이틀 연속 큰 충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아까 뭐 50선 이탈 가능성 아닌데요. 네. 일단 뭐 제가 틀렸는데 네. 일단 뭐 틀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기 때문에 일단 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빠르게 좀 유럽에도 그 유엔과 마찬가지로 유럽 안보 협력 기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독일과 러시아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는 얘기가 조금 안정감 차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의 어떤 환율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헝가리 같은 동유럽이라든지 독일 그리고 유로존 유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데 일단은 저는 조금은 그래도 마지막 불씨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코스닥 관련해서 어떤 그 조언을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헬스케어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어떤 헬스케어를 대한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어떤 그 수익률 확보 측면에서는 코스닥 쪽에서 좀 해답을 계속해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뭐 세온 메디칼, 레오켄 바이오, 뭐 휴비츠, 인트로메딕, 인트로바이오, 부역스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조금 대한 섹터로서 조금 이번에는 헬스케어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에 이어서 셀트리온 등 헬스케어 섹터를 코스닥에서 유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틀 연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 쇼크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이미 이런 사태를 보기 이전에 이런 내용의 자막을 정확히 예측해서 주셨었어요. 네, 일단 뭐 시장은 어느 정도는 좀
너무 고점권에서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70포인트, 80포인트, 뭐 코스닥으로는 한 530포인트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뭐 코스닥은 오늘이 좀 중요한 자리고요. 일단 지금에서 뭐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기서 530포인트에서 올라가봐야 좀 얼마나 올라가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단 코스피는 지수상으로는 좀 매력 있는 자리까지 온 거 아닌가. 뭐 60포인트 시작은 50포인트 수준에서 했는데 일단 그 수준이면은 뭐 코스피는 지수를 보고 좀 들어가도 되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지수를 보고 들어갈 자리는 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종목별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렸고 전체적으로 좀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제가 바이오 업종이 좀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IT 업종이 좀 당분간 쉴 수 있는데 그 빈자리를 광의의 바이오들이 좀 점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요. 대형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대형주에서는 어떤 업종을 좀 보느냐? 일단 가는 업종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눌릴 때마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융업종도 2분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최근에는 보험업종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대안적으로 좀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내수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바이오 섹터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지수적인 매력대가 상당히 높아진 대형주 코스피 내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금융, 보험 섹터까지 포함해서 더 넓게는 길게 보실 분들은 내수 섹터까지 관심 섹터로 둬도 좋겠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연구원,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물시장에서 코스피가 1960선까지 회복하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물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필요한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두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3,000계약 넘게 팔면은 253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하셨는데 뭐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일단 낙폭을 좀 줄였었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떤지요? 이왕이면 하락과 상승이 좀 깨끗하게 변동성이 좀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역시도 이제 제한적인 하락 부분으로 꼬리를 좀 다는 형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공론화되어 있는 누적 포지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위험성이 도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제 여실하게 보여줬는데요. 그 부분은 외국인들 자체적으로도 두 주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상승 쪽으로 가려고 하는 주체, 그리고 시장을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해놨던 기존의 누적 포지션들, 그리고 기관 역시도 현재 금융투자창고와 투신, 연기금 등등의 도합들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급락과 급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박스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조지표와 기술적 분석상으로 잡혔던 1960포인트 초반부, 대략적으로 62포인트에서 64포인트대였거든요. 선물지수 쪽으로 256.20대 부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근에 들어갔었는데요. 과연 모두가 다 생각했던 그 고점 자체를 과연 뚫어줄 것인가, 아니면 거길 정말 저항대로 똑같이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위로 조금 슈팅이 나간 다음에 대외적인 변수를 가지고 위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위축될 만한 사유가, 규칙 사유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겠죠. 그 관점에 오늘 좀 특징 정리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시장에서 특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수급은 어제와 비슷한 양상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쟁 우려의 해외발 동반 개파락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만이 매도 압박 카드, 개인과 기관계 쪽에 매수 핸들링을 좀 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시장은 출발과 함께 핸들링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개인과 기관계 쪽에서의 매수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매도로 어느 정도 바스켓 자체를 좀 받아먹는 형태일 뿐이지 피자 조각을 아주 깔끔하게 서로 간에 대체하면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쪽으로 쏠려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콜옵션 추이를 보면 개인들의 매수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소폭 매도 우위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한쪽으로 쏠려서 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위험 해지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매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풋옵션 역시도 역시 거래가 한산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하고 사뭇 다르게 우리가 정확히 비교해 봐야 될 것은 수급에서 특징으로 보면 옵션 시장이 일단 초토화되면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런 출발이 나왔다는 것과 종목군들 쪽에서 대형주 쪽이 전반적으로 쉬어가고는 있지만 중소형주 쪽에서 분위기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좀 화답을 하고 있는 출발이 좀 되었고요. 몇몇 삼성전자를 통해서 중소형 IT 부품 쪽에는 호재성의 내용들이 좀 출회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수 관련된 몇몇 종목군들에서 다시 한번 장대 매수세로 양봉 쪽으로 좀 그리우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기준점에서 이 부분이 속임수가 나오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쪽을 놓고 보면요. 현재 베이시스 상황 쪽에서 베이시스 자체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0.4대, 백오데이션 0.4대 부근에서는 매도 출회를 유발을 시켰다가 현재 기준점에서 비차익 쪽에서 매수 쪽을 유발시켰다가 이제 막 들어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 매도 전환이 되었거든요. 또한 차익 역시도 현재는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 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이 베이시스의 충격에 의해서 매도 압박 카드가 순간적으로 출회가 되게 되면 역시나 저는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황금 라인 위에다가 잡아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 계속 올라타기 전까지 매도 의견이다라고 전략을 좀 잡아드리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기관계 쪽의 도합이 매도 확대 여부를 분명히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기관계 쪽에서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투신 쪽에서 일단은 받아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기관계 쪽에서 매도 전환이 스위칭이 된다면 매도 포지션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계 쪽의 매도 전환 여부를 분명히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 자체적으로도요. 255.00을 지금 잡아드리는데요. 현재 250.00이 이 자리입니다. 자, 현재는 올라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올라타 있는 관점이겠고요. 중요 자리에 중간값을 지금 고점을 오늘 찍고 살짝 지금 내려와 있는데 보시면 어제하고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제는 열심히 올려놓으면 퉁 때렸고요. 또 열심히 올려놓으면 퉁 때렸습니다. 오늘은 퉁 때려놓고 바로 들어올렸죠. 바로 들어올렸고 퉁퉁퉁퉁 떨궜다라는 거겠죠. 수급의 변화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는 힘을 좀 더 비축시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군들의 힘 자체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255.00을 기준으로 지금 안착이 나오고 있고 지지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쪽으로 좀 보시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기관을 핸들링하면서 따라다녀서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기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누적이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 스위칭 나오면 그때 가서 매도를 때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황금 라인 잡아드렸던 256대 부근에서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서는 추격 매수를 좀 잡기는 누적으로 오버나이트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잘 봐야 될 텐데 일단 255.00 오전장 황금 라인을 안착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수가 유리하겠지만 256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권하고 싶지 않다 하셨습니다. 기관 움직임, 황금 라인 모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영 매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걱정 많이 했던 간밤의 모습이었었는데 뉴욕이 별로 안 빠지는 거 보고 그래도 선전할 수 있겠다 싶었더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지만 코스피가 1960을 살짝 회복할 정도로 낙폭을 많이 줄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아예 플러스고요. 원달러 환율도 1070원대 초반에서 상승폭을 거의 키우지 않는 등 원화 약세도 추가적으로 별로 진행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당장 일본도 별로 안 빠지고 있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